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저와 남편은 조용히 이혼했습니다. 2개월 후, 이른 아침, 시누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내일 오빠 생일이니까 형님이 오셔서 근사하게 생일상을 차려주세요. 저는 차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새 부인한테 해달라고 하세요. 저는 그 사람과 이혼했어요. 아침 7시 침대 옆 나무 협탁 위에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그 건조한 진동이 뼈를 긁는 것 같았다. 나는 얕은 잠에서 깨어나 눈을 떴다. 커튼 틈새로 새어 들어온 아침 햇살이 종이처럼 얇게 바닥에 옅은 노란색 흔적을 남기고 있었다. 손을 뻗어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화면에 뜬 발신자 이름을 보고 손이 순간 멈칫했다. 전 남편의 여동생, 민지였다. 나는 그 이름을 몇 초간 바라보았다. 벨소리가 거의 끊길 때쯤이 되어서야 통화 버튼을 눌렀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곧바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앙칼지고 스스럼없고 마치 우리 사이에 어떤 이별도 없었다는 듯한 목소리였다. 서연, 형님, 뭐 하느라 이제 받아요? 한참 전화했잖아요. 나는 일어나 침대머리에 등을 기댄 채 대답하지 않았다. 민지는 기관총처럼 말을 쏟아냈다. 내일 민준 오빠 생일이잖아요. 형님이 일찍 장 봐서 맛있는 것 좀 해줘요. 오빠는 갈비찜 좋아하니까 맛있는 걸로 골라요. 그리고 된장찌개도 끓여주고요. 오빠가 진한 맛을 좋아하잖아요. 아, 그리고 삼계탕도요. 요즘 제가 기력이 없어서 가서 몸보신 좀 해야겠어요. 나는 눈을 감고 귀에 꽂히는 한마디 한마디를 들으며 소름 끼치는 헛웃음이 나왔다. 그녀는 아직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 주빈이가 형님이 해준 닭강정 먹고 싶다고 며칠째 조르고 있어요. 넉넉하게 해서 제가 싸갈 수 있게 좀 해줘요. 그리고 이왕 오는 거 일찍 와서 집 청소도 좀 해주시고요. 남자 혼자 살면 얼마나 지저분하겠어요. 오빠한테 맡겨두면 집이 돼지우리 꼴이 될 거예요. 나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벌써 2달이 지났다. 나와 민준이 구청에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지 2달. 새벽 5시에 일어나 쌀을 씻고 채소를 다듬고 육수를 내고 빨래하고 집을 닦고 욕실에 머리카락 한 올까지 줍고 그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의 입맛에 맞는 음식을 기억해야 했던 삶에서 벗어난 지 2달. 2달 동안 나는 스스로 눈 뜰 때까지 잘 수 있었고 나 자신을 위해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내릴 수 있었고 다른 사람이 내 인생을 멋대로 칠하게 두는 대신 캔버스 앞에 앉아 내 뜻대로 그림을 그릴 수 있었다. 나는 나를 공짜 가정부로 여기는 그 목소리를 거의 잊었다고 생각했다. 서연 형님, 듣고 있어요? 나는 눈을 떠 창밖을 똑바로 보았다. 창밖 제주의 시벌 하늘은 부드럽게 푸르렀고 바람에 현관 앞 동백나무 가지가 살며시 흔들렸다.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휴대폰 너머 민지의 목소리는 과거에서 끌려온 얼룩 같았다. 나는 느리고 부드럽게 입을 열었다. 민지 씨, 아직 잠이 덜 깼어요? 수화기 너머가 순간 조용해졌다. 네, 뭐라고요? 나는 웃었지만 그 웃음은 분명 차가웠을 것이다. 내 말은 정신이 제대로 밝힌 사람이면 이른 아침에 오빠랑 이혼한 사람한테 전화해서 장보고 밥하고 청소하라고 명령하겠냐는 뜻이에요. 민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더니 목소리가 금세 앙칼지게 높아졌다. 어머, 형님, 그냥 알려준 거잖아요. 형님이 몇 년을 우리 오빠 아내였는데 겨우 생일밥 한 끼 가지고 그렇게 계산적으로 굴어요? 나는 소리내어 웃었다. 그 웃음소리가 나 자신에게도 낯설게 느껴졌다. 잘못 알았네요. 나는 전 아내였고 이제 당신네 집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형님, 꼭 그렇게 심하게 말해야 해요? 내가 당신 집에서 10년 동안 살면서 아무도 나를 사람 취급 안 했던 것만큼 심할까요? 저편은 침묵했다. 나는 못을 박듯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말을 이었다. 갈비찜이 먹고 싶으면 직접 장을 보세요. 닭강정이 먹고 싶으면 직접 튀기고요. 집이 깨끗하길 바라면 직접 빗자루를 들고 쓸어요. 다시는 나한테 전화해서 이런 식으로 부려먹으려 하지 마세요. 나는 전화를 끊었다. 방은 즉시 고요해졌다. 나는 휴대폰을 이불 위에 내려놓고 오랫동안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이상한 감정이 가슴을 스쳐 지나갔다. 분노도 아니었고 예전처럼 아프지도 않았다. 그것은 마치 강둑에 서서 자신이 빠져 죽을 뻔했던 강물을 돌아보며 마침내 자신이 그곳을 헤엄쳐 나왔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의 감정과 같았다. 나는 침대에서 내려와 커튼을 양쪽으로 젖혔다. 내가 언덕 끝에 빌린 작은 자취방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모든 것이 환하게 빛났다.
창턱에 놓인 국화 화분, 벽에 기댄 캔버스, 의자에 걸쳐둔 털 스카프, 어젯밤부터 남아있던 은은한 오렌지 에센셜 오일 향기까지. 그 방은 크지 않았지만 아주 오랜 세월 만에 처음으로 나 자신으로 살 수 있게 해준 곳이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내 기억은 2달 전 그 밤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시어머니의 장례식이 끝나고 향냄새 가득한 그 집 한가운데 서서 내 평생을 바꿔놓은 그 말을 내뱉었던 밤. 그날은 조문객들이 모두 돌아가고 원래도 좁았던 인천의 집은 3일간의 장례식으로 더욱 답답하게 느껴졌다. 부엌에는 더러운 식기들이 쌓여 있었고 뒤뜰에는 식어버린 음식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바닥에는 과자 껍질, 구겨진 휴지, 향가루가 사방에 흩어져 있었다. 나는 거의 사흘밤을 꼬박 새웠다. 시어머니가 위독하셨을 때부터 발인까지 나는 거의 눈을 붙이지 못했다. 나는 어머님의 마지막 약 한 알, 마지막 수의 한 벌부터 조문객 한 사람 한 사람의 식사까지 챙겼다. 눈은 모래가 들어간 것처럼 아팠고 등은 나무 토막처럼 굳었으며 손발은 누가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울음이 터질 만큼 지쳐 있었다. 하지만 마지막 조문객이 대문을 나서자마자 민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훌쩍이더니 나를 돌아보며 말했다. 서연 형님, 음식 좀 데워줘요. 저랑 민준 오빠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녀는 내 눈을 피하며 말을 이었다. 그리고 이따가 어머님 방도 정리 좀 해줘요. 방을 보면 마음이 너무 아파서요. 그때 내 남편이었던 민주는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고개를 뒤로 젖히고 천장을 바라보는 모습이 마치 세상의 모든 슬픔은 자신만이 짊어진 듯했다. 그는 내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피곤하지 않으냐고 묻지도 않았고 잠시 앉아 쉬라고 말하지도 않았다. 전혀. 나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머리 위 천장 선풍기가 삐걱거리며 도는 소리를 들으며 마음속이 끔찍하게 텅 비는 것을 느꼈다. 5년 전 시어머니가 처음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을 때 나는 서울의 한 인테리어 회사에서 수석 디자이너였다. 나는 괜찮은 연봉을 받았고 나를 아껴주는 동료들이 있었으며 밤을 새우게 했지만 행복했던 디자인들이 있었다. 그러다 시어머니의 병세가 악화되고 간병인은 계속 그만두고 결혼한 민지는 아이가 어리다는 핑계를 댔다. 민주는 자신의 건설 회사 일이 중요한 시기라 휴가를 많이 낼 수 없다고 했다. 모두가 나를 바라보았다. 누구도 말로 강요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나를 희생해야 하는 자리로 밀어 넣었다. 그 시절 나는 결혼이란 함께 짐을 지는 것이라고 순진하게 믿었다. 나는 스스로 사직서를 냈다. 몇 달만 집안이 안정되면 다시 돌아갈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하지만 몇 달은 몇 년이 되었고 나의 세계는 화려한 디자인 도면에서 병상, 플라스틱, 변기, 갈아 만든 죽, 혈압약, 노인용 기저귀 그리고 각기 다른 입맛에 맞춰야 하는 식사들로 축소되었다. 시어머니는 그 집에서 유일하게 내 손을 잡고 약하지만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씀해 주신 분이었다. 서연아, 이 집이 너에게 빚을 졌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진 채 그저 웃었다. 어머님은 내가 힘든 것을 아셨고 당신의 아들이 무심하다는 것을 아셨고 당신의 딸이 나를 하녀처럼 여긴다는 것을 아셨지만 그 어떤 것도 바꿀 힘이 없을 정도로 아프셨다. 장례식 다음 날 밤 민지가 여전히 내게 청소를 시키고 민준이 여전히 나무 인형처럼 침묵하고 있을 때 나는 고통스러운 사실 하나를 깨달았다. 이 집에서 나의 존재는 내가 그들을 위해 일할 수 있을 때만 가치가 있다는 것을. 나는 몸에 두르고 있던 앞치마를 풀어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놓았다. 민준이 고개를 들어 나를 보며 미간을 찌푸렸다. 뭐 하는 거야?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우리 내일 구청 가서 이혼 서류 접수해요. 방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고 민지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형님,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나는 그녀를 보지 않았다. 내가 한때 평생을 바쳐서라도 따뜻한 가정을 얻을 수 있다고 믿을 만큼 사랑했던 남자만을 바라보았다. 이혼하고 싶다고요. 민주는 벌떡 일어섰다.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불쾌감이 뒤섞여 있었다. 어머니 돌아가신 지 이제 하루 지났는데 이런 말을 해? 너 제정신이야? 나는 그 말을 듣고 마치 누군가 망치로 가슴 한가운데를 내리치는 것 같았다. 제정신. 10년의 시집살이 동안 내가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었다. 요구를 그만두려면 제정신이어야 했고, 인내하려면 제정신이어야 했고,
희생하려면 제정신이어야 했고, 이 집에서 사라지려면 제정신이어야 했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내 목소리는 나 자신도 놀랄 만큼 차분했다. 제정신으로 충분히 살았어요. 이제부터는 제 삶을 살고 싶어요. 내 말이 끝난 후 집은 갑자기 너무나 조용해져서 아직 꺼지지 않은 시어머니의 제단 위에서 향이 타들어가는 소리, 향 연기가 공기 중에 맴도는 소리까지 들리는 듯했다. 향냄새와 식어버린 음식 냄새가 뒤섞여 마치 내 10년의 결혼 생활처럼 무거운 냄새가 거실에 떠다녔다. 민주는 내 앞에 멍하니 서서 허리에 손을 얹고 마치 전혀 모르는 사람을 보는 듯한 눈으로 나를 쳐다봤다. 다시 말해봐. 나는 천천히 그리고 분명하게 반복했다. 내일 우리 이혼 서류 접수하러 가요. 민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며 앙칼진 목소리로 소리쳤다. 서연 형님, 미쳤어요? 나는 그녀를 돌아보았다. 내 눈빛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아니, 난 아주 멀쩡해. 민준이 한 걸음 다가왔다. 목소리는 낮아졌지만 불쾌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는 있는 거야? 알아요. 이혼이 말처럼 쉬운 일인 줄 알아? 생각 안 해봤어요. 그냥 결정했어요. 그는 나를 오랫동안 쳐다봤다. 분노와 놀라움이 섞인 눈빛이었지만 그 어디에도 마음 아파하거나 아쉬워하거나 내가 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되었는지 묻는 기색은 없었다. 그의 눈에는 단지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한 불쾌감만 있을 뿐이었다. 뭐 때문에 화났는지 말을 해. 이렇게 오버하지 말고. 나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결국 10년 동안 내가 견뎌온 모든 것이 그의 눈에는 그저 화가 난 것들 뿐이었다. 나는 의자를 끌어다 앉아 그를 똑바로 쳐다봤다. 화난 거 아니에요. 더 이상 못 견디겠는 거예요. 민지가 팔짱을 끼고 테이블 옆에 서서 비꼬는 투로 말했다. 말 참 쉽게 하네요. 우리 엄마 돌아가시자마자 이혼하겠다니. 남들이 들으면 형님 얼굴에 침 뱉을 거예요. 나는 그녀를 쳐다봤다. 나는 남들이 비웃든 말든 상관없이 살 거예요.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응. 민주는 인내심을 잃기 시작했다. 그만해, 서연아. 일 크게 만들지 마. 나는 일어섰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그의 앞에서 작게 느껴지지 않았다. 나는 침실로 들어가 서랍을 열고 2주 전부터 준비해둔 서류 뭉치를 꺼냈다. 나는 그것을 거실 중앙 테이블 위에 놓았다. 장난 아니에요. 민주는 서류 뭉치를 보며 미간을 찌푸렸다. 이게 뭔데? 이혼 서류. 민지가 다가와 서류를 낚아채듯 보았다. 이걸 언제부터 준비한 거예요? 오래전부터. 민준이 나를 보며 목소리를 낮췄다. 이러는 의도가 뭐야? 의도는 분명해요. 끝내고 싶어요. 그는 헛웃음을 쳤다. 이혼하고 네가 어떻게 살 건데? 어떻게든 살겠죠. 너 이제 35살이야. 알아요. 직업도 없고 돈도 없고 집도 없잖아. 다 알아요. 어디로 갈 건데? 내가 어디로 가든 그건 내 문제예요. 민지가 경멸 가득한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바깥 세상이 살기 쉬운 줄 알아요? 나는 그녀를 돌아보았다. 쉽든 어렵든 당신과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녀는 눈을 부릅떴다. 형님이 이 집에서 10년을 살았는데 이제 와서 그냥 가겠다고요? 나는 메마른 웃음을 터뜨렸다. 내가 살았나요? 아니면 이랬나요? 그녀는 순간 말이 막혔다. 민준이 으르렁거리기 시작했다. 그만 오버하라고 했지. 오버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월급 없는 가정부처럼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방은 침묵에 잠겼다. 민주는 나를 보았다. 그의 눈에 진정한 불쾌감이 스쳤다. 그렇게 말하는 건 너무 심하잖아.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지난 10년간 내가 너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었다고 생각해?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내 머릿속에는 수백 가지의 장면이 스쳐 지나갔다. 내가 밤새워 그의 어머니 기저귀를 갈았던 밤들. 아침마다 각기 다른 입맛 때문에 3가지 다른 식사를 준비했던 아침들. 열이 나는데도 온 가족의 빨래를 해야 했던 날들. 내가 다시 일하고 싶다고 했을 때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조금만 더 기다려, 조금만 더 기다려라고 말했던 나는 천천히 말했다. 당신은 단 한 번도 나를 아내로 대하지 않았어요. 민주는 멈칫했다. 나는 그냥 당신 어머니를 돌보는 사람이었고, 그는 침묵했다. 당신 여동생에게 밥을 해주는 사람이었고,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당신을 위해 집을 지키는 사람이었을 뿐이에요. 민지가 분노하며 끼어들었다. 형님, 말 정말 심하게 하네요. 나는 그녀를 쳐다봤다. 넌 단 한 번이라도 나를 형님으로 대한 적 있어? 그녀는 입을 다물었다. 민주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됐어. 너 지금 피곤해서 그래. 며칠 뒤에 다시 얘기하자. 나 안 피곤해요. 감정적으로 굴지 마. 난 아주 멀쩡해. 며칠 뒤에 얘기하자고 했어. 내일 서류 접수하러 가자고 했어요. 그는 나를 뚫어지게 쳐다봤다. 진심이야? 진심이에요. 민지가 비웃었다. 우리 오빠가 도장 찍어줄 것 같아요? 나는 민준을 똑바로 쳐다봤다. 당신이 찍든 안 찍든 나는 이혼할 거예요. 민주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마침내 그는 의자에 앉아 테이블 위에 서류를 마치 낯선 물건처럼 쳐다봤다. 정말 그렇게 하고 싶어? 네. 왜? 그 질문은 너무 늦게 나왔다. 나는 아직 향 연기가 피어오르는 시어머니의 재단을 바라보았다. 내 머릿속에는 생전의 어머님 목소리가 울렸다. 서연아, 나중에 내가 없으면 너 자신을 위해 살아. 더 이상 얽매이지 말고. 나는 작게 말했다. 살고 싶어서요.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창가에 앉아 거의 동이 틀 때까지 있었다. 지붕 위로 부는 바람 소리를 들었다. 멀리서 짖는 개 짖는 소리를 들었다. 내 낡은 인생의 카운트다운을 세는 듯한 시계 초침 소리까지 들었다. 하늘이 밝아올 무렵 나는 침대 밑에서 여행 가방을 끌어냈다. 미리 준비해둔 것이었다. 짐은 많지 않았다. 옷 몇 벌, 스케치북 몇 권, 낡은 수채화 물감 한 통, 그리고 내가 대학생일 때 어머니가 떠주신 털 스카프가 전부였다. 내가 가방을 끌고 거실로 나갔을 때 민준이 그곳에 앉아 있었다. 그는 나를 오랫동안 쳐다봤다. 정말 가는 거야? 네. 다시 안 돌아와? 네. 민지가 방에서 나오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가서 후회나 하지 마요. 나는 가방을 끌고 문으로 향했다. 후회 안 해요. 나는 시댁 문턱을 마지막으로 넘었다. 하늘은 완전히 밝아졌고 집 앞 작은 골목으로 햇살이 쏟아졌다. 나는 잠시 멈춰서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바깥 공기가 이렇게 가볍게 느껴지는 것을 알았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몰랐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나는 더 이상 나 자신이 아니게 만들었던 그곳에서 벗어났다는 것. 그리고 이번에는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나는 10년 동안 시집살이를 했던 작은 골목에서 낡은 갈색 여행 가방을 끌고 나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볼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등 뒤에는 내가 한때 가족이라 여겼지만 실제로는 단 한 번도 내 것이 아니었던 집 한 채만 남아있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었다. 아침 길바닥은 아직 이슬에 젖어 있었고 골목 입구 빵집에서 풍겨오는 빵 굽는 냄새가 향긋했다. 오토바이 시동 소리가 경쾌하게 터져나왔고 모든 것이 익숙했다. 하지만 처음으로 나는 그 익숙한 소리들 속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처럼 걷고 있었다. 나는 골목 어귀 삼거리에서 멈춰서서 휴대폰을 열었다. 한참 동안 주소록을 바라보다가 전화를 걸었다. 지원아, 나야. 수화기 너머는 잠시 조용했다가 지원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놀라움과 걱정이 뒤섞인 목소리였다. 서연아, 무슨 일이야? 나 이혼했어. 지원은 몇 초간 말이 없었다. 너 지금 어디야? 옛날 집 앞. 거기 꼼짝 말고 있어. 내가 데리러 갈게. 내가 더 말할 틈도 없이 지원은 전화를 끊었다. 나는 골목 어귀의 나무 그늘 아래 서 있었다. 막 떠오른 햇살이 내 어깨에 가볍게 와 닿았다. 아주 오랜만에 나는 오늘 무엇을 요리해야 할지, 누구를 위해 약을 사야 할지, 집에 무엇이 부족한지 생각할 필요가 없었다. 나는 그저 여행, 가방을 옆에 두고 내 인생의 정착지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던 곳으로 나를 데리러 올 친구를 기다리고 있었다. 15분쯤 지났을까? 지원의 오토바이가 내 앞에서 급정거했다. 지원은 오토바이에서 뛰어내려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고 내 옆에 작은 가방을 보았다. 너 진짜 나왔구나. 응. 짐이 이게 다야? 응. 지원은 나를 잠시 더 보더니 갑자기 나를 꽉 안았다. 이 바보야. 나는 웃었다. 나 바보 아니야. 진짜 바보야. 지원은 나를 놓아주고 내가 볼세라 재빨리 눈가를 닦았다. 타, 우리 집으로 가자. 지원의 집은 제주 외곽의 작은 언덕 끝에 있는 꽃밭이 내려다 보이는 2층짜리 목조 주택이었다.
결혼하기 전에 여러 번 와봤지만 거의 10년 만에 다시 찾는 곳이었다. 오토바이가 문 앞에 멈췄을 때 나는 잠시 멍하니 서 있었다. 이곳이 낯설어서가 아니라 내가 내 청춘의 일부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할 만큼 오랫동안 이곳에 있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지원이 문을 열고 내 가방을 들어주었다. 2층 방 청소해놨어. 내가 올 줄 어떻게 알았어? 모르지. 근데 언젠가는 네가 돌아올 거라고 항상 생각했어. 나는 지원을 보며 목이 메었다. 날 그렇게 믿었어? 난 널 안 믿었어. 네가 충분히 견디다 보면 정신 차릴 거라고 믿었지. 나는 웃었지만 이번에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지원은 나를 2층 방으로 안내했다. 작지만 깨끗한 방이었다. 창문은 햇살 가득한 계곡을 향해 열려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흰 국화가 담긴 꽃병과 새 수채화 물감 세트가 놓여 있었다. 나는 한참 동안 그것을 바라보았다. 이거 나 주려고 산 거야? 응. 내가 아직 그림 그리는 거 어떻게 알았어? 넌 한 번도 그만둔 적 없어. 나는 침대에 앉아 물감 상자 위에 손을 얹었다. 10년이었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새 물감 하나 사지 못했다. 10년 동안 나는 기억으로만 그림을 그렸다. 지원이 문에 기대어 나를 보았다. 서연아. 응, 너 괜찮아? 나는 잠시 말이 없었다. 후회할까? 아니. 지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됐어. 그날 오후 나는 난생 처음으로 깊은 잠을 잤다. 깨어났을 때는 햇살이 창가로 기울어 마룻바닥에 따뜻한 노란빛을 들이우고 있었다. 나는 침대에 가만히 누워 멀리 소나무 숲을 스치는 바람 소리를 들었다. 내 몸이 아주 가벼워진 것을 느꼈다.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다. 저녁에는 부엌으로 내려가 지원이 저녁 준비하는 것을 도왔다. 내가 칼을 들고 채소를 썰 때 손이 살짝 떨렸다. 피곤해서가 아니라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를 대접하기 위한 식사가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지원이 나를 보고 웃었다. 천천히 해. 버릇이 돼서 남을 위해 일하는 버릇만 들었지 너 자신을 위한 건 아직 어색하구나. 나는 말이 없었다. 그날 저녁은 아주 간단했다. 생선조림, 채소국, 그리고 계란 프라이. 하지만 식탁에 앉았을 때 나는 마음이 이상하게 평온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 음식이 짜다, 싱겁다 불평하는 사람이 없었다. 일어나서 물 좀 더 가져오라고 시키는 사람도 없었다. 파를 넣는 것을 잊었다거나 기름을 너무 많이 썼다고 말하는 사람도 없었다. 나는 마치 나 자신의 삶의 방식을 다시 배우는 것처럼 한 숟갈 천천히 먹었다. 그날 밤 나는 휴대폰을 켰다. 부재중 전화가 20통이 넘었다. 모두 민준과 민지에게서 온 것이었다. 나는 한참 화면을 보다가 전원을 껐다. 지원이 소파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안 받을 거야? 응. 또 귀찮게 할까봐 무서워? 아니 이제 강해졌어? 강해진 게 아니라 그냥 지쳤어. 지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충분히 지치면 사람은 강해져. 나는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창밖을 보았다. 제주의 밤은 금세 추워졌다. 안개가 멀리 계곡 아래로 깔리기 시작했다. 나는 털 스카프를 어깨에 둘렀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내일 아침 누구를 위해 일찍 일어나 밥을 해야 할지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나는 그저 자고, 살고, 숨 쉬면 되었다. 하지만 나는 몰랐다. 그 순간 인천의 옛집에서는 민준이 내가 남긴 빈자리를 보며 거실에 앉아 있었고 민지는 전례 없이 당황한 목소리로 그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나와 그 가족 사이의 모든 것이 진정으로 시작되고 있었다. 지원의 집에서 보낸 첫날 밤, 나는 아주 깊이 잠들었다. 아무 생각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랫동안 제대로 쉬지 못한 내 몸이 완전히 지쳐 있었기 때문이었다. 거의 자정이 다 되어서야 창문으로 스며든 차가운 바람에 잠에서 깼다. 나는 이불을 어깨까지 끌어당겼다. 다시 잠들려던 참에 테이블 위에 휴대폰이 계속해서 울렸다. 옅은 파란색 화면 불빛이 천장을 비추자 방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다. 휴대폰을 들어보니 민준이었다.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여전히 민준이었다. 한 통이 더 왔다. 나는 한숨을 쉬며 무음으로 바꿨지만 내려놓기도 전에 화면이 다시 밝아졌다. 이번에는 민지였다. 나는 그녀의 이름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왠지 모르게 이번에는 통화 버튼을 눌렀다. 서연 형님,
민지의 목소리는 거의 울먹일 정도로 다급했다. 지금 어디예요? 자는 중이었어요. 집으로 와요. 싫어요. 지금 집이 난리 났단 말이에요.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에요. 와서 집 좀 치워요. 나는 어둠 속에서 작게 웃었다. 나는 무슨 중요한 일이라도 있는 줄 알았네요. 말이 왜 그래요? 집이 엉망이면 당신이 치워야죠. 치울 줄 모르면 배우고요. 민지는 잠시 말이 없었다. 나는 수화기 너머로 그녀의 가쁜 숨소리를 똑똑히 들었다. 오빠가 이틀 동안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집은 엉망진창이에요. 오빠는 어른이잖아요. 당신도 거기 살잖아요. 서연 형님, 나는 더 이상 당신의 가정부가 아니에요. 민지는 몇 초간 침묵하더니 목소리를 낮췄다. 와요. 싫어요.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걸 보고 싶어요?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보았다. 밤안개가 계곡 전체를 하얗게 뒤덮고 있었다. 나는 10년 동안 힘들었어요. 민지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나는 전화를 끊었다. 방은 다시 조용해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잠들 수 없었다. 나는 침대 머리에 등을 기댄 채 오랫동안 앉아 있었다. 마음이 약해져서가 아니라 처음으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나를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나의 봉사를 그리워하는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아주 일찍 일어났다. 부엌으로 내려가니 지원이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웬일로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 잠이 안 와서. 무슨 일 있어? 민지가 전화했어. 지원이 미간을 찌푸렸다. 뭐래? 집에 와서 청소하래. 지원이 커피잔을 테이블에 쾅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다. 걔 제정신이야? 나도 그렇게 생각해. 지원이 의자를 끌어 내 맞은편에 앉았다. 마음 약해졌어? 아니, 잘했어. 나는 뜨거운 커피잔을 손에 들었다. 진한 원두 향이 작은 부엌에 퍼졌다. 나는 한 모금 마셨다. 뜨겁고 썼지만 기분 좋은 쓴맛이었다. 나, 안 돌아가. 알아. 그들이 무슨 말을 하든. 알아. 나는 지원을 보았다. 날 그렇게 믿어? 나는 네가 충분히 고통받았다고 믿어. 그날 아침, 나는 지원을 따라 그녀의 카페로 갔다. 카페는 작지만 아늑했다. 벽에는 내가 대학 시절 그렸던 낡은 그림들이 가득 걸려 있었다. 나는 노란 유채꽃밭을 그린 유화 앞에 오랫동안 서 있었다. 내가 그 그림을 그렸다는 사실조차 거의 잊고 있었다. 이 그림 기억나? 기억나. 네가 대학교 2학년 때 그렸지. 난 네가 버린 줄 알았는데 버리지 않았어. 지원이 나를 보았다. 단지 다른 사람에게 붙잡혀 있었을 뿐이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창가 테이블에 앉았다. 아침 햇살이 내 손등에 비쳤다. 나는 손을 들어 눈앞에 펼쳐 보았다. 10년이었다. 10년 동안 이 손은 채소를 씻고 밥을 짓고 붕대를 갈고 빨래하고 집을 닦는 일만 알았다. 나는 언젠가 이 손이 다시 붓을 잡게 될 날이 오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바로 그때 내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민준이었다. 나는 화면을 잠시 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다. 어디야? 제주예요. 돌아와. 싫어요. 할 얘기가 있어. 지금 해요. 전화로 할 얘기가 아니야. 그럼 하지 마요. 민주는 몇 초간 말이 없었다. 집에 네가 없으면 안 돼. 나는 웃었다. 집이요? 아니면 당신이요? 그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나는 카페 유리창 밖을 보았다.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이 많았다. 모두 각자의 일이 있었다. 아무도 내가 10년 동안 기다려온 말을 방금 들었다는 것을 몰랐다. 하지만 지금 그 말은 너무 늦게 왔다. 밥 해줄 사람이 필요해요. 아니면 아내가 필요해요? 그는 침묵했다. 어머니 돌봐줄 사람이 필요해요? 어머니는 돌아가셨잖아. 그는 목이 메었다. 네가 필요해. 나는 아주 가벼운 한숨을 내쉬었다. 익숙함이 필요한 거겠죠? 그래. 민주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나도 더 이상 말을 덧붙이지 않았다. 나는 전화를 끊었다.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손이 살짝 떨렸다. 마음이 약해져서가 아니라 난생 처음으로 그에게 내가 생각하는 바를 똑바로 말했기 때문이었다. 지원이 카운터 뒤에서 나를 보고 있었다. 뭐래? 자기가 나를 필요로 한대. 지원이 입꼬리를 올렸다. 밥 해줄 사람이 필요하겠지. 나는 웃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나는 다시 벽에 걸린 그림들을 보았다. 아주 오랜만에 나는 내 미래가 더 이상 좁은 부엌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나는 몰랐다.
인천에서는 민지가 엉망이 된 집 한가운데 서서 내가 없는 구석구석을 보며 난생 처음으로 진짜 공포를 느끼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바로 그 공포 속에서 그녀는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을 생각하기 시작했다. 민준의 전화가 있은 지 이틀 후 나는 매일 아침 그림을 그리는 습관을 되찾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손이 떨리고 붓터치가 예전처럼 단단하지 않았지만 잠시 후 익숙한 감각이 돌아오는 것을 느꼈다. 물감 냄새, 도화지 냄새, 부시종이 표면에 가볍게 닿는 소리는 마치 10년 전에 나 자신을 다시 만나는 기분이었다. 지원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커피를 내려주고 카페에 작은 음악을 틀어주고 내가 창가 익숙한 자리에 앉게 내버려 두었다. 내 삶은 하루하루 조금씩 평온해지기 시작했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그날 오후 내가 막 붓을 내려놓았을 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나는 몇 초간 화면을 보다가 전화를 받았다. 박서연 씨 맞으시죠? 네, 맞는데요. 저는 인천대계 이웃 박 씨라고 합니다. 나는 놀랐다. 아, 네, 어르신. 무슨 일이세요? 박 씨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다. 댁으로 한번 와봐야겠어요. 무슨 일인데요, 어르신? 시어머님과 관련된 일이에요. 나는 허리를 폈다. 무슨 일인데요? 와보면 알아요. 나는 몇 초간 말이 없었다. 간단하게라도 말씀해 주실 수 없을까요? 전화로 말하긴 좀 그래요. 나는 창밖을 보았다. 제주의 저녁 안개가 내려오기 시작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이에요. 꼭 와봐야 해요. 네. 나는 전화를 끊었다. 손에는 여전히 휴대폰을 쥐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텅 비었다. 지원이 카운터에서 나를 보았다. 무슨 일이야? 박 어르신이 전화했어. 어떤 박 어르신? 옛날 집 이웃. 무슨 일이래? 시어머니랑 관련된 일이래. 지원은 몇 초간 말이 없었다. 갈 거야? 모르겠어. 지원이 나를 오랫동안 보았다. 가봐야 해. 무서워. 뭐가? 그 집에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아. 지원이 내게 다가와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야. 그럼 누굴 위해서? 너를 위해서. 나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응. 다음 날 아침 나는 이른 버스를 타고 인천으로 향했다. 길은 생각보다 멀었다. 가는 내내 잠들지 못했다. 나는 그저 버스 창밖을 바라보았다. 스쳐 지나가는 집들, 추수가 한창인 논들, 10년의 시집살이 동안 내가 다녔던 익숙한 길들. 버스가 터미널에 멈췄을 때 나는 내리면서 심장이 평소보다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습관처럼 작은 여행 가방을 끌다가 이번에는 가방이 필요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돌아가 물품 보관소에 가방을 맡기고 옛날 골목을 향해 걸었다. 골목 입구에 들어섰을 때 박 어르신이 그곳에 서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왔구먼. 네, 나를 따라오게. 그는 나를 자신의 집으로 먼저 이끌었다. 나는 놀랐다. 저쪽 집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하는 게 좋겠어. 나는 그의 집, 거실 나무 의자에 앉았다. 박 어르신은 내게 물 한 잔을 따라 테이블 위에 놓아주었다. 재단 위에 있던 그 나무 상자. 기억하나? 나는 멈칫했다. 어떤 나무 상자요? 자네 시어머님이 향로 옆에 두셨던 거. 나는 짙은 갈색의 작은 나무 상자 하나가 기억났다. 시어머니는 그것을 아주 소중히 다루셨고 아무도 만지지 못하게 하셨다. 네, 기억나요.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아나? 아니요. 박 어르신은 나를 한참 동안 보았다. 그 안에는 서류가 들어있네. 무슨 서류요? 집문서. 나는 몸이 굳었다. 어떤 집문서요? 자네 시어머님 명의로 된 집. 나는 박 어르신을 보았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돌아가시기 전에 그분이 내게 한 가지 일의 증인이 되어달라고 부탁하셨네.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무슨 일이요? 유언장을 남기셨어. 박 어르신 집 거실의 공간이 마치 멈춘 것 같았다. 나는 등 뒤 벽시계가 똑딱거리는 소리까지 똑똑히 들었다. 유언장이요? 그래. 누구에게요? 박 어르신이 나를 보았다. 자네에게. 나는 벌떡 일어섰다. 네, 뭐라고요? 그분이 그 집을 자네에게 남기셨네. 나는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의자 팔걸이를 잡고서야 겨우 서 있을 수 있었다.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럴 수 있네. 민준 씨도 알아요? 아직. 왜요? 그분이 자네에게 먼저 전해주라고 신신당부하셨거든. 나는 다시 의자에 주저앉았다. 손이 떨렸다.
정말 확실하세요? 내가 증인으로 서명했네. 나는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다. 내 머릿속에는 병상에 누워 내 손을 잡고 약하지만 아주 분명한 목소리로 말씀하시던 시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다. 서연아, 나중에 내가 없으면 너 자신을 위해 살아. 나는 그것이 그저 당부의 말씀이라고 생각했다. 그것이 준비였다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그 상자, 지금 어디에 있어요? 저쪽 집에 있네. 민준 씨는 아직 못 봤고요. 열어보지 않았어. 나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이 일 때문에 저를 부르신 거군요. 그래. 그럼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박 어르신이 나를 보았다. 그건 자네가 결정해야 할 일이야. 나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이 일이 알려지면 모든 것이 예전 같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나는 또한 이 순간부터 내 인생이 완전히 다른 갈림길로 접어들 것이라는 것도 알았다. 그리고 나는 전혀 몰랐다. 저편 옛집에서는 민지가 그 나무 상자가 이미 반쯤 열려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사실을. 나는 박 어르신 대거실에서 오랫동안 앉아 있었지만 여전히 마음을 진정시킬 수 없었다. 앞에 놓인 물컵은 언제 식었는지 모르게 차가워졌지만 나는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다. 내 머릿속에는 시어머니의 제단 위 향로 옆에 놓여있던 작은 나무 상자의 이미지만이 맴돌았다. 그 집에서 10년 동안 며느리로 살면서 나는 제단을 수없이 닦고 꽃과 물을 수없이 갈았다. 하지만 단 한 번도 그 상자를 열어볼 엄두를 내지 못했다. 궁금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어머님을 존중했기 때문이었고 또한 그 안에 나와 관련된 무언가가 들어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이제 좀 진정됐나? 박 어르신이 조용히 물었다. 네, 아직도 완전히 이해가 되진 않지만요. 천천히 이해하게 될 걸세. 그 상자, 제가 볼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왜 바로 저에게 주지 않으셨어요? 그게 저쪽 집에 있으니까. 나는 멈칫했다. 저쪽 집에 있다고요? 그래, 그러니까 민준이가 가지고 있다는. 박 어르신이 고개를 저었다. 상자는 제단 위에 그대로 있네. 나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럼 제가 저쪽으로 가봐도 될까요? 그는 나를 잠시 보더니 천천히 말했다.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가게. 왜요? 그들도 이미 알았을지 모르니까. 나는 즉시 일어섰다. 가볼게요. 박 어르신은 나를 막지 않았다. 그는 나와 함께 골목 입구까지만 나와서 멈췄다. 혼자 가게. 네. 나는 익숙한 골목으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모든 것이 예전 그대로였다. 이끼 낀 담벼락, 문 앞에 나무, 페인트가 벗겨진 검은색 철제 대문. 하지만 내 기분은 완전히 달랐다. 나는 더 이상 이 집안 사람이라는 마음으로 이곳에 들어서는 여자가 아니었다. 나는 외부인이지만 정작 집안 사람들은 아직 모를지도 모르는 비밀을 품고 들어서는 사람이었다. 대문 앞에 섰을 때 손이 살짝 떨렸다. 나는 손을 뻗어 문을 밀었다. 문은 잠겨있지 않았다. 나는 마당으로 들어섰다. 마당은 생각보다 더 어수선했다. 바닥에는 마른 잎이 가득했고 한쪽 구석에는 시어머니가 가꾸시던 화분들이 물 주는 사람 없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나는 현관을 올려다보았다. 문이 열려 있었다. 집안에서 사람 소리가 들렸다. 나는 안으로 들어섰다. 민지가 거실 한가운데 서서 손에 그 나무 상자를 들고 있었다. 나는 멈춰섰다. 그녀도 나를 보고 멈칫했다. 서연, 형님, 물건 가지러 왔어요. 물건 가지러 온 거예요? 아니면 이거 가지러 온 거예요? 그녀가 상자를 들어 올렸다. 나는 그 나무 상자를 똑바로 쳐다봤다. 열어봤네요. 내가 바보인 줄 알아요? 아무 생각 없었어요. 이 안에 뭐가 있는지 알죠? 알아요. 민지가 차갑게 웃었다. 미리 알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오늘 아침에 알았어요. 거짓말 마요. 당신에게 거짓말할 필요 없어요. 민지가 손에 든 상자를 꽉 쥐었다. 이 집은 우리 오빠 집이에요. 형님 거 아니니까 꿈도 꾸지 마요. 꿈꾼 적 없어요. 민지가 상자 뚜껑을 열어 그 안에 있던 서류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세게 내려놓았다. 읽어봐요. 나는 서류 뭉치를 보았다. 시어머니의 자필 유언장이었다. 글씨는 떨렸지만 분명했고 한 줄 한 줄이 매우 익숙했다. 나는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갔다. 글자 하나하나가 내 마음에 와 닿았다. 어머님은 이 집을 내게 남기는 것은 내가 며느리여서가 아니라 당신의 마지막 날까지
당신을 돌봐준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쓰셨다. 나는 다 읽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민지가 나를 뚫어지게 쳐다봤다. 진짜 이걸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생각 안 했어요. 이건 효력 없어요. 있어요. 없어? 있어. 민준 오빠가 형님이 갖게 놔둘 것 같아요? 나는 그 사람 것을 뺏는 게 아니에요. 지금 뺏고 있잖아요. 아니, 우리가 바보인 줄 알아요? 민지가 나를 잡아먹을 듯이 쳐다봤다. 우리랑 집 가지고 싸우겠다는 거예요? 싸우지 않아요.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나는 어머님이 남기신 것을 지키는 거예요. 바로 그때 현관문이 세게 열렸다. 민준이 들어왔다. 그는 나를 보고 굳어버렸다. 여기 왜 왔어? 어머님이 남기신 것 가지러 왔어요. 민준은 테이블 위에 상자를 보았다. 알고 있었구나. 네, 알았어요. 그가 테이블로 다가왔다. 이건 무효야. 무효 아니에요. 무효야. 민준이 주먹을 꽉 쥐었다. 어머니는 그때 제정신이 아니셨어. 제정신이셨어요. 오버하지 마. 오버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이 집을 가지겠다는 거야? 갖는 게 아니에요. 지금 갖고 있잖아. 받는 거예요. 방 안의 긴장감은 머리 위 천장 선풍기가 도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팽팽해졌다. 민지가 민준 옆에 서서 전에는 본 적 없는 눈빛으로 나를 쳐다봤다. 더 이상 부려먹는 눈빛도 경멸하는 눈빛도 아니었다. 경계하는 눈빛이었다. 나는 알았다. 이 순간부터 나는 더 이상 그들이 마음대로 불러서 밥을 시킬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그들이 맞서 싸워야 할 사람이 되었다. 민준이 나를 오랫동안 쳐다봤다. 얼마를 원해? 돈은 필요 없어요. 그럼 뭘 원하는데? 정당한 것을요. 뭐가 정당한 건데? 유언장에 쓰인 대로요. 민지가 비웃었다. 우리가 가만히 놔둘 것 같아요? 마음대로 해요. 민준이 나를 보았다. 이 일, 이대로 안 끝나. 알아요. 나는 서류 뭉치를 집어들었다.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놓지 않았다. 나는 이 순간부터 내 인생이 진짜 전쟁으로 접어들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 전쟁이 2달 전 이 집을 나서는 것만큼 쉽지 않으리라는 것도 알았다. 나는 유언장을 손에 쥔 채 민준과 민지가 내 모든 움직임을 좇는 시선을 똑똑히 느꼈다. 더 이상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지만 방은 보이지 않는 끈으로 팽팽하게 당겨진 듯 했다. 나는 잠시 가만히 서 있다가 몸을 돌려 문으로 향하려는데 민준이 입을 열었다. 거기서 나는 그를 돌아보았다. 할 말 있어요? 오늘 오후에 친척들 올 거야. 왜요? 이 문제 해결하려고. 나는 친척들과 해결할 필요 없어요. 해결해야 해. 나는 법으로만 해결할 거예요. 민지가 한 걸음 나서며 날카롭게 말했다. 형님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 안 했어요. 때맞춰 잘 돌아왔네요. 나는 시점을 고르지 않았어요. 상자가 막 열렸을 때 돌아왔잖아요. 내가 열지 않았어요. 우리가 믿을 것 같아요? 당신들이 믿을 필요 없어요. 민주는 나를 오랫동안 쳐다보더니 천천히 말했다. 오늘 오후에 남아있어. 안 남을 거예요. 남아야 해. 나는 이 집사람 아니에요. 넌 여전히 며느리야. 이혼했어요. 내 말에 방은 완전히 조용해졌다. 나는 민준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몸을 돌려 문으로 나섰다. 내가 막 대문에 이르렀을 때 등 뒤에서 민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남아있을 용기도 없어요? 나는 돌아섰다. 남아있을 필요가 없는 거야. 아니면 무서워서? 무섭지 않아. 안 무서우면 남아있어요. 나는 민지를 한참 동안 쳐다봤다. 그녀가 나를 여러 사람이 모인 대질신문, 결과가 뻔히 보이는 회의 속으로 끌어들이려 한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지금 내가 떠나면 그들이 나에 대해 온갖 말을 할 것이라는 것도 알았고, 이번에는 더 이상 침묵하고 싶지 않았다. 알았어요. 민지가 헛웃음을 쳤다. 그럼 오후에 봐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대문을 나서 박 어르신 댁으로 곧장 갔다. 내가 모든 일을 이야기하자 박 어르신은 오랫동안 침묵했다. 친척들을 불렀구먼. 네, 마음 단단히 먹게. 무섭지 않아요. 알지. 하지만 싸우고 싶지는 않아요. 자네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피할 수 없을 걸세. 나는 한숨을 쉬었다. 알아요. 그날 오후 나는 옛집으로 돌아갔다. 비가 올 듯 하늘이 변하기 시작했고
익숙한 골목 위로 구름이 낮게 깔렸다. 내가 마당으로 들어섰을 때 집 안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서 있었다. 나는 시댁 쪽의 고모 몇 분과 삼촌 몇 분, 지난 10년간 내가 해준 밥을 먹었던 사람들을 알아봤다. 한때 나를 착하고 부지런하고 분수를 안다고 칭찬했던 사람들. 하지만 오늘 그들이 나를 보는 눈빛은 완전히 달랐다. 더 이상 친근하지 않았다. 나는 거실로 들어섰다. 아무도 내게 앉으라고 권하지 않았다. 나는 스스로 의자를 끌어다 앉았다. 나이 많은 고모 한 분이 먼저 입을 열었다. 서연아, 네가 이러면 안 되지. 제가 뭐려? 집을 가지려고 하잖아. 저는 가지려는 게 아니에요. 유언장에 내 이름이 적혀 있잖아. 네, 그럼 가지려는 게 아니고 뭐야? 어머님이 주신 거예요. 방은 몇 초간 조용했다. 다른 삼촌 한 분이 입을 열었다. 언제 주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누가 증인으로 있었나? 박 어르신이요. 민지가 비웃었다. 박 어르신은 그냥 이웃이잖아요. 저는 그분을 믿어요. 형님이 믿는 건 형님 사정이고요. 저는 어머님을 믿어요. 그때서야 민준이 입을 열었다. 넌 그때 어머니가 제정신이었다고 생각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가 잘못 생각하는 거야. 잘못 생각하지 않아요. 다른 고모가 나를 보았다. 서연아. 네, 네가 이 집 며느리로 10년을 살았지. 네, 이 집이 너를 10년 동안 먹여 살렸고. 나는 고개를 들어 그분을 보았다. 아니요. 방 안에 모든 사람이 굳어졌다. 내가 틀린 말 했니? 네, 네가 여기서 10년을 먹고 살았잖아. 저는 여기서 10년을 일했어요.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무겁게 가라앉았다. 민지가 벌떡 일어섰다.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이 집에서 밥을 먹을 때 나는 밥을 지었고, 당신들이 이 집에서 살 때 나는 집을 지켰어요. 당신들이 어머니를 돌볼 때 나는 어머니를 간호했어요. 민준이 나를 보며 목소리를 낮췄다. 죽은 사람하고 계산하자는 거야?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뭘 원하는데? 정당한 것을요. 한 삼촌이 테이블을 손으로 내리쳤다. 며느리가 집을 가져가는 법은 없어. 저는 가지는 게 아니에요. 네가 서류를 쥐고 있잖아. 저는 유언장을 쥐고 있어요. 내놔. 안 내놔요? 방 안이 시끄러워졌다. 사람들의 목소리가 뒤엉켰다. 나는 거실 한가운데 조용히 앉아 한 가지 사실을 똑똑히 느꼈다. 그들은 내가 이혼 후 어떻게 사는지 묻지 않았다. 아무도 내가 어려운지 도움이 필요한지 묻지 않았다. 그들이 유일하게 관심을 갖는 것은 이 집이었다. 민준이 일어섰다. 서류 내놔. 싫어요. 일 크게 만들지 마. 내가 만드는 거 아니에요. 소송까지 가고 싶어? 원하지 않아요. 그럼 서류 내놔? 안 내놔요. 민지가 내게 다가왔다. 정말 이걸 지키겠다는 거예요? 지킬 거예요. 후회 안 할 자신 있어요? 생각해봤어요. 민주는 나를 오랫동안 쳐다보더니 내가 예상치 못한 말을 했다. 그럼 우리가 소송 걸겠어. 방 안이 조용해졌다. 나는 그를 보았다. 무슨 소송이요? 너를 상대로. 나는 손에 쥔 유언장을 꽉 쥐었다. 나는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더 이상 집안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진정한 대결이 되었다. 그리고 나는 이것이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도 알았다. 나는 그날 오후 비가 내리기 시작할 때 옛집을 떠났다. 초여름 비가 익숙한 작은 골목에 떨어지는 소리가 당시 내 마음속 감정처럼 차갑게 들렸다. 나는 아주 빠르게 걸었고 손에는 여전히 어머님이 남기신 유언장을 꽉 쥐고 있었다.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아프지 않을 만큼 강해서가 아니라 뒤돌아보면 한때 나를 가족이라 불렀지만 방금 전 일제히 내 반대편에 섰던 사람들의 얼굴을 똑똑히 보게 될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 나는 박 어르신 댁으로 곧장 갔다. 내가 문을 두드리자마자 그가 문을 열었다. 끝났나? 네. 뭐라고 하던가? 소송을 걸겠대요. 박 어르신은 잠시 말이 없었다. 예상했네. 저도요. 두렵나? 네. 하지만 물러서진 않을 거지? 네. 박 어르신이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됐네. 나는 의자에 앉았다. 손에는 여전히 서류를 쥐고 있었다. 나는 그것을 마치 익숙하면서도 낯선 물건처럼 바라보았다. 그 집에서 10년 동안 며느리로 살면서 언젠가 이 종이 한 장을 들고 한때 가족이라 불렀던 바로 그 사람들 앞에서 나 자신을 지켜야 할 날이 오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어르신, 제가 이제 뭘 해야 할까요? 변호사를 찾아가게. 네. 빠를수록 좋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바로 다음 날 아침, 나는 제주로 돌아갔다. 버스는 평소보다 더 길게 느껴졌다. 잠들지 못했다. 나는 그저 버스 창밖을 보며 머릿속이 텅 비었다. 이기고 지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다. 단 하나의 질문만을 생각했다. 왜 모든 것이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을까? 지원의 카페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이었다. 지원은 내가 들어서는 것을 보자마자 무슨 일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왔구나. 응, 무슨 일이야? 소송 건데. 지원이 커피잔을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다. 무슨 소송? 내가 집을 뺏는다고. 네가 뭘 뺏어? 유언장 지키는 건데. 지원이 나를 오랫동안 보았다. 괜찮아? 아니. 하지만 포기 안 할 거지? 응. 지원이 의자를 내게 가까이 끌어당겼다. 내일 내가 변호사한테 데려다 줄게. 응.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변호사 사무실로 갔다. 우리를 맞이한 사람은 40대 초반의 여성으로 목소리가 아주 차분했다. 내가 모든 이야기를 끝내자 그녀는 나를 잠시 보더니 물었다. 유언장 원본 가지고 계신가요? 네. 증인은요? 있어요. 증인은 살아 계시고요? 네. 그럼 걱정할 것 없습니다. 나는 그녀를 보았다. 정말인가요? 네. 하지만 그들은 어머님이 그때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해요. 진단서 있습니까? 네. 의식이 명료했다고 기록되어 있나요? 네. 변호사가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럼 안심하세요. 나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마음의 준비는 하셔야 합니다. 무슨 준비요? 그들이 그렇게 쉽게 멈추지 않을 겁니다. 나는 침묵했다. 나는 이해했다. 3일 후 내가 지원의 카페 문을 막 열었을 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나는 전화를 받았다. 박서연 씨 맞으시죠? 네, 인천지방법원에서 전화드렸습니다. 손이 차가워졌다. 네. 소장 받으셨습니까? 아직요. 저희가 발송했습니다. 곧 받겠네요. 관련 서류 준비해 주십시오. 네. 나는 전화를 끊었다. 지원이 나를 보았다. 왔어? 응, 보여줘. 아직 못 받았어. 하지만 그날 오후 카페 앞 우편함을 열었을 때 나는 법원에서 온 봉투를 발견했다. 나는 그것을 손에 들고 마치 아주 무거운 것을 든 것 같은 기분이었다. 나는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소장이 들어있었다. 원고는 김민준. 소송 내용은 재산점유. 나는 한 줄 한 줄을 반복해서 읽었다. 글자 하나하나가 내 눈을 찌르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나를 굳게 만든 것은 소장 내용이 아니라 마지막 줄에 있었다. 공동 청구인으로 서명한 사람, 김민지. 나는 카페마당 한가운데 오랫동안 서 있었다. 지원이 나왔다. 왜 그래? 그것들이 서명했어. 무슨 서명? 나를 고소하는데. 지원이 소장을 낚아채듯 빠르게 읽었다. 미쳤구나. 나도 그렇게 생각해. 네가 무서워할 줄 아나 봐. 나 안 무서워. 하지만 바로 그때 내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화면을 보니 박 어르신 번호였다. 나는 바로 전화를 받았다. 네, 어르신. 서연 씨. 네, 일이 생겼네. 무슨 일이요? 그 나무 상자, 그것들이 가져갔어. 네? 그럼 어떡해요? 상자 안에 다른 게 하나 더 있었네. 나는 멈칫했다. 다른 거라니요? 고향 땅 양도 서류.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나는 시어머니가 고향에 어떤 땅이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리고 이 일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복잡해지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나는 박 어르신의 말을 다 듣고 나서도 지원의 카페마당 한가운데 오랫동안 서 있었다. 그때 내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이 맴돌았다. 왜? 또 다른 땅이 있는 걸까? 그리고 왜 어머님은 내게 그 이야기를 한 번도 하지 않으셨을까? 나는 휴대폰을 손이 떨릴 정도로 꽉 쥐었다. 어르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상자 안에 땅 양도 서류가 더 있었다네. 어떤 땅이요? 자네 시어머님 고향 땅. 고향이에요? 그래. 저는 왜 몰랐을까요? 나도 이제야 알았네. 그 서류 누구 명의로 되어 있나요? 박 어르신은 잠시 말이 없었다. 자네 이름으로. 나는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다. 나는 마당에 우두커니 서서 카페 지붕 위의 잿빛 하늘을 바라보며 마치 누군가 내 인생의 또 다른 문을 눈앞에서 세차게 열어젖힌 것 같은 기분이었다. 지원이 내게 다가왔다. 왜 그래? 땅. 무슨 땅? 어머님이 고향의 땅을 또 남기셨어. 지원이 굳어졌다. 너한테? 응.
지원이 나를 오랫동안 보았다. 알고 있었어? 아니, 확실해? 어머님한테 들어본 적 없어. 지원이 긴 한숨을 내쉬었다. 이거 간단한 일이 아니겠다. 알아. 그날 밤, 나는 박 어르신에게 다시 전화하기로 결심했다. 어르신, 그 서류 가지고 계세요? 그렇다네. 제가 볼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지금 바로 갈게요. 다음 날 아침, 나는 다시 이른 버스를 타고 인천으로 향했다. 일주일도 채 안 되어 두 번째로 그곳을 찾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번의 기분은 완전히 달랐다. 더 이상 과거에 끌려가는 느낌이 아니라 10년의 시집살이 동안 내가 전혀 알지 못했던 진실의 한 부분으로 걸어 들어가는 기분이었다. 박 어르신 댁에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테이블 위에 서류 뭉치를 준비해 두셨다. 나는 앉아서 한 장 한 장 넘겨보았다. 그것은 7년 전에 작성된 면사무소 공증까지 받은 자필 토지 사용권 양도 계약서였다. 양수인은 나, 박서연. 나는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읽었다.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어머님이 7년 전에 이런 일을 하셨다는 것을, 그리고 내가 전혀 몰랐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어르신, 이 사실을 오래전부터 알고 계셨어요? 아니, 왜 어머님은 저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아마 자네가 곤란해질까봐 그러셨을 게야. 왜 곤란해요? 자네가 일찍 알았다면 더 이상 그 집에 머물지 않았을 테니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그 의미를 이해했다. 만약 7년 전에 내가 어머님이 내게 땅을 남기셨다는 것을 알았다면 아마도 나는 그 집에서 그림자처럼 5년을 더 살지는 않았을 것이다. 나는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어르신,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네가 가지고 있게. 가지고 있다고요? 내 말은 평정심을 유지하라는 뜻이야. 나는 작게 웃었다. 노력하고 있어요. 바로 그때 내 휴대폰이 울렸다. 민준이었다. 나는 화면을 몇 초간 보다가 전화를 받았다. 무슨 일이에요? 너 어디야? 당신과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인천에 돌아왔지. 그렇지? 네, 박 어르신 댁에 갔구나. 나는 멈칫했다. 누가 말해줬어요? 나도 알아. 숨기지 않겠어요? 다른 서류 또 가지고 있는 거지? 나는 침묵했다. 말해봐. 나는 어머님이 남기신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민준이 거친 숨을 내쉬었다. 너무 욕심부리지 마. 나는 차갑게 웃었다. 내가요? 네가 전부 다 가져가고 있잖아.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가져가고 있잖아. 지키는 거예요. 민준은 몇 초간 말이 없다가 천천히 말했다. 그 땅, 선산이야. 알아요. 내 것이 아니야. 어머님 것이었어요. 어머님은 가문을 위해 남기신 거야. 어머님은 저를 위해 남기셨어요. 지어내지 마. 지어내지 않아요. 서류 내놔. 싫어요. 민준이 으르렁거렸다. 나를 더 이상 몰아붙이지 마. 내가 몰아붙이는 거 아니에요. 네가 몰아붙이고 있어. 나는 내 권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는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전화를 끊었다. 나는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지만 심장은 여전히 세차게 뛰었다. 나는 이 순간부터 이 일이 더 이상 집 한 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가문 전체의 문제가 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앞으로의 대결이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커질 것임을 의미했다. 박 어르신이 나를 보았다. 그들이 알았구먼. 네, 예상했네. 나는 서류를 다시 집어들어 조심스럽게 접어 가방에 넣었다. 나는 일어섰다. 준비해야겠어요. 무슨 준비? 재판을요. 박 어르신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야지. 내가 그의 집을 나설 때 가벼운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나는 처마 밑에 잠시 서 있다가 길로 나섰다. 더 이상 처음 며칠처럼 두려운 감정은 없었다. 나는 단지 한 가지 사실을 똑똑히 느꼈다. 어머님은 내가 두려워하라고 이 서류들을 남기신 것이 아니었다. 어머님은 내가 똑바로 설 수 있도록 남기신 것이었다. 그리고 10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내가 정말로 똑바로 설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 법원의 조정기일 통지서를 받은 것은 제주의 아주 쌀쌀한 아침이었다. 봉투는 지원의 카페로 배달되어 문 앞에 걸린 나무 우편함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봉투를 열어 조정기일 출석 요구서라는 글자를 보았을 때 처음 소장을 받았을 때처럼 손이 떨리지는 않았다. 나는 그저 몇 초간 가만히 서 있다가 그것을 접어 가방에 넣었다. 지원이 카운터 안쪽에서 나를 보았다. 날짜 잡혔어? 응. 언제? 3일 뒤. 지원은 잠시 말이 없었다.
혼자 갈 거야? 아니, 변호사님이랑 같이. 지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잘 됐네. 3일 후, 나는 인천지방법원 정문 앞에 아주 일찍 도착했다.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나는 마당에 잠시 서 있었다. 정문 앞에 낡은 노란색 건물과 플라타너스 나무들은 2달 전 이혼 서류를 접수하러 처음 왔을 때와 똑같았다. 하지만 이번에 내 기분은 완전히 달랐다. 그때는 떠나기 위해 왔었다. 이번에는 지키기 위해 왔다. 조정실로 들어섰을 때 민준과 민지는 이미 그 안에 앉아 있었다. 그들 외에도 내가 오래전부터 얼굴을 익힌 시댁 친척 2분이 더 있었다. 그들은 나를 마치 낯선 사람처럼 쳐다봤다. 아무도 내게 인사하지 않았고 나도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않았다. 나는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내 변호사가 내 옆에 앉았다. 잠시 후 조정위원이 방으로 들어왔다.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저는 위원장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조정위원이 그를 보았다. 이유는요? 어머니는 그때 제정신이 아니셨습니다. 내 변호사가 즉시 진단서 뭉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것은 의료 기록입니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펼쳐보았다. 기록상으로는 의식이 명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민주는 침묵했다. 민지가 끼어들었다. 하지만 오랫동안 투병하셨어요. 변호사가 아주 차분하게 말했다. 투병이 행위 무능력과 동일한 의미는 아닙니다. 민지는 입을 다물었다. 민준이 말을 이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직접 유언장을 쓰실 수 없었습니다. 나는 유언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어머님이 쓰셨어요. 조정위원이 유언장을 보았다. 증인이 있습니까? 네. 누구죠? 박 어르신이요. 바로 그때 방문이 열렸다. 박 어르신이 들어오셨다. 나는 그를 돌아보았다. 그는 내게 아주 가볍게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나는 마음이 훨씬 더 단단해지는 것을 느꼈다. 제가 증인입니다. 조정위원이 그를 보았다. 확인하십니까? 확인합니다. 언제 쓰셨습니까? 돌아가시기 3개월 전입니다. 의식은 명료하셨습니까? 명료했습니다. 민준이 주먹을 꽉 쥐었다. 저는 믿을 수 없습니다. 조정위원이 그를 보았다. 반대 증거가 있습니까? 민준은 말을 잇지 못했다. 민지가 나를 쳐다봤다. 형님이 어머니를 강요한 거죠.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강요하지 않았어요. 형님이 어머니 곁에 계속 있었잖아요. 어머니를 돌봤으니까요. 이용한 거잖아요. 이용하지 않았어요. 내 변호사가 입을 열었다. 정숙해 주십시오. 방 안의 공기가 팽팽해졌다. 나는 두 손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채 조용히 앉아 있었다. 난생 처음으로 나는 민준 앞에 앉아 있으면서도 내가 그보다 낮은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았다. 나는 단지 한 가지 사실을 똑똑히 느꼈다. 나는 진실을 말하고 있었고 진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조정위원이 우리 모두를 한번 둘러보았다. 고향 땅 문제는요? 민준이 즉시 입을 열었다. 그 땅은 선산입니다. 내가 바로 말했다. 명의는 어머님 것이었고 이미 양도되었습니다. 변호사가 공증된 양도 계약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조정위원이 그것을 펼쳐보았다. 양수인은 박서연 씨로 되어 있습니다. 민지가 벌떡 일어섰다. 그럴 리가 없어요. 조정위원이 그녀를 보며 정숙을 요구했다. 민지는 앉았지만 여전히 긴장된 눈빛으로 나를 쳐다봤다. 민준이 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는 그러실 리가 없어. 나는 그를 보았다. 어머님은 그러셨어요. 그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나는 그때 그의 마음속에 단지 분노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감정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지난 10년 동안 내가 늘 가졌던 감정. 무력감. 조정위원이 우리를 보았다. 박서연 씨의 입장은요? 유지하겠습니다. 김민준 씨의 입장은요? 동의하지 않습니다. 조정위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조정은 불성립되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나는 테이블 위의 서류들을 보았다. 나는 이 순간부터 모든 것이 공식적으로 다른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알았다. 더 이상 말이 아니라 판결의 문제였다. 내가 일어나 방을 나서려 할 때 민준이 나를 불렀다. 서연아. 나는 돌아섰다. 네. 그만둘 수 없어? 나는 잘못한 게 없어요. 재판까지 가고 싶지 않아. 나도 원하지 않아요. 그럼 돌려줘. 돌려주지 않아요. 민준이 나를 오랫동안 쳐다봤다. 너 변했구나.
원래의 나로 돌아왔을 뿐이에요. 그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나는 몸을 돌려 조정실을 나섰다. 법원 마당으로 나왔을 때 강한 바람이 불어 플라타너스 나무숲이 세차게 흔들렸다. 나는 나무 아래에 잠시 서 있었다. 나는 앞으로의 길이 여전히 멀다는 것을 알았지만 난생 처음으로 나는 더 이상 혼자 걷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다. 나는 진실과 함께 걷고 있었고 진실이 나를 내가 가야 할 곳으로 이끌어줄 것이라고 믿었다. 조정이 불성립된 후 나는 바람이 많이 부는 오후에 제주로 돌아왔다. 구불구불한 언덕길이 평소보다 더 길게 느껴졌다. 나는 버스 안에서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피곤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한 가지 사실을 서서히 깨닫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어머님은 내게 단지 집과 땅을 남기신 것이 아니었다. 어머님은 내게 하나의 책임을 남기셨다. 30년의 시집살이 동안 내가 전혀 깨닫지 못했던 책임. 버스가 지원의 카페 앞에 멈췄을 때 나는 내리자마자 문 앞에 서 있는 지원을 보았다. 그녀는 손에 따뜻한 커피 2잔을 들고 있었다. 왔구나. 응, 끝났어? 아니. 지원이 내게 커피잔을 건넸다. 아직 안 끝났어. 알아. 우리는 창가 익숙한 테이블 앞에 앉았다. 나는 조정 과정 전체를 이야기했다. 지원은 아주 주의 깊게 들었다. 내가 이야기를 마쳤을 때 지원은 잠시 말이 없다가 물었다. 이상하지 않아? 뭐가? 시어머님이 너무 철저하게 준비하셨어. 나는 지원을 보았다. 무슨 뜻이야? 10년 전에 이미 땅을 양도하셨고, 돌아가시기 3개월 전에 유언장을 쓰셨어. 우연히 하신 게 아닐 거야. 나는 커피잔을 들었지만 마시지는 않았다. 나는 지원이 하는 말의 의미를 이해했지만 더 깊이 생각해볼 용기가 없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지원이 나를 오랫동안 보았다.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 돌아가시기 전에 다른 말씀은 없으셨어? 나는 침묵했다.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병상에 누워 계시던 어머님의 모습이 아주 선명하게 떠올랐다. 약 냄새가 나는 작은 방, 희미한 노란색, 조명. 어머님의 말은 손이 내 손을 꽉 잡았다. 목소리는 아주 약했지만 분명했다. 서연아, 내 옷장 안에 천주머니가 하나 있단다. 그걸 네가 가지렴. 나는 눈을 떴다. 기억났어. 뭐가? 어머님이 천주머니에 대해 말씀하셨어. 어디에? 옷장 안에. 가져왔어? 아니. 지원이 커피 잔을 테이블에 3개 내려놓았다. 가서 가져와야지. 나도 그렇게 생각해. 바로 다음 날 아침, 나는 다시 인천으로 향했다. 2주도 채 안 되어 3번째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민준이나 민지와 마주하기 위해 돌아가는 것이 아니었다. 나는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언급하셨던 것을 찾기 위해 돌아가는 것이었다. 옛집에 들어섰을 때 마당은 여전히 마른 잎으로 가득했고 아무도 치우지 않았다. 어머님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나는 문 앞에 잠시 서 있다가 가볍게 밀었다. 방은 거의 그대로였다. 낡은 침대, 낡은 나무 옷장. 내가 매일 밤 어머님의 손을 주물러드리던 창가 작은 테이블. 나는 옷장 앞으로 다가가 옷장 문을 열 때 손이 떨렸다. 어머님의 옷은 여전히 아주 단정하게 개어져 있었다. 나는 옷더미 하나하나를 보다가 가장 안쪽 구석에 놓인 갈색 천 주머니를 발견했다. 나는 그것을 꺼냈다. 심장이 평소보다 빠르게 뛰었다. 나는 주머니를 열었다. 안에는 작은 수첩 하나와 누렇게 변한 종이봉투 하나가 들어있었다. 나는 봉투를 먼저 열었다. 안에는 편지 한 통이 있었다. 어머님의 필체였다. 나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한 줄 한 줄 읽었다. 서연아, 네가 이 편지를 읽는다면 나는 이미 없겠구나. 10년 동안 너를 힘들게 해서 미안하다. 네가 행복하지 않다는 걸 알았지만 더 일찍 모든 것을 바꿀 힘이 없었단다. 내가 너에게 남기는 집과 땅은 네가 며느리여서가 아니라 네가 나에게 진심이었던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나는 네가 빈손으로 떠나게 하고 싶지 않았다. 부디 너 자신을 위해 살아가렴. 여기까지 읽었을 때 나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나는 편지를 아주 천천히 접었다. 나는 작은 수첩을 펼쳤다. 안에는 어머님의 기록이 담겨 있었다. 어머님이 입원하셨던 날들, 내가 어머님을 돌봤던 날들, 민준이 집에 없었던 날들, 민지가 어머님을 홀로 내버려뒀던 날들. 어머님은 모든 것을 하루하루, 일 하나하나 기록하셨다. 나는 마지막 장을 넘겼다.
아주 분명한 글씨로 한 줄이 쓰여 있었다. 나중에 서연이가 어려움을 겪는다면 이 수첩이 너를 위한 증거가 될 것이다. 손이 떨렸다. 나는 침대 가장자리에 오랫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나는 어머님이 나를 위해 이렇게까지 많은 것을 준비하셨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나는 내가 그저 어머님의 마지막을 돌봐드린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어머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셨고 당신의 방식으로 나를 보호하고 계셨다. 바로 그때 방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나는 돌아보았다. 민지가 문 앞에 서 있었다. 뭘 찾고 있어요? 어머님 물건요. 더 이상 찾을 게 뭐가 있어요? 어머님이 저에게 남기신 것을 찾고 있어요. 민지가 내 손에 든 천 주머니를 보았다. 그 안에 뭐가 들었는데요? 당신과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형님이 마음대로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것을 가져가는 거예요. 민지가 방으로 들어왔다. 저 좀 봐요. 싫어요. 뭘 숨기는 거예요? 숨기는 거 없어요. 숨기고 있잖아요. 지키는 거예요. 민지는 나를 오랫동안 쳐다보더니 모든 것이 다시 한번 바뀔 것임을 알게 하는 한마디를 했다. 민준 오빠가 추가로 서류 냈어요. 나는 그녀를 보았다. 무슨 서류요? 유언장 필적 감정 신청서요. 나는 몇 초간 멍하니 서 있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그들이 이렇게 빨리 움직일 줄은 몰랐다. 나는 손에 든 수첩을 꽉 쥐었다. 처음으로 나는 더 이상 약자의 입장에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제 나에게는 유언장뿐만 아니라 어머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증거였다. 민지가 민준이 유언장 필적 감정을 신청했다는 말을 한 후 나는 더 이상 놀라지 않았다. 나는 단지 모든 것이 완전히 드러날 때까지 이 일이 멈추지 않으리라는 것을 똑똑히 느꼈을 뿐이었다. 나는 민지를 한참 동안 쳐다보다가 천주머니를 조심스럽게 저번에 가방에 넣었다. 이거 가져갈게요. 가져가면 안 돼요. 가져갈 수 있어요. 그건 이 집 물건이에요. 어머님 물건이에요. 어머님 물건이면 이 집 거죠? 고집 부리지 마요. 고집 부리는 거 아니에요. 일을 크게 만들고 있잖아요. 정당한 것을 지키는 거예요. 민지는 나를 오랫동안 쳐다보더니 몸을 돌려 방 밖으로 나갔다. 나는 그녀가 내 손에 든 천 주머니를 감히 빼앗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다. 나를 존중해서가 아니라 그 안에 모든 것을 더 불리하게 만들 무언가가 있을까봐 두려워했기 때문이었다. 나는 시어머니의 방을 나섰다. 거실을 지나갈 때 민준이 그곳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내 손에 든 주머니를 보았다. 뭘 가져가는 거야? 어머님이 남기신 물건요. 그 안에 뭐가 들었는데? 당신과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민준이 더 가까이 다가왔다. 다른 증거라도 가지고 있는 거야? 어머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그는 몇 초간 말이 없다가 천천히 말했다. 감정 신청했어. 알아요. 만약 어머니 필적이 아니면 어머니 필적이에요. 확신해? 확신해요. 민준은 나를 오랫동안 쳐다봤다. 나는 처음으로 그의 눈에서 다른 감정을 보았다. 예전 같은 확신이 아니라 불안감이었다. 나는 그 집을 나설 때 생각보다 마음이 가벼웠다. 나는 이 싸움이 가장 중요한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았다. 2주 후 나는 법원으로부터 필적 감정 결과에 대한 통지를 받았다. 나는 통지서를 손에 들고 심장이 평소보다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나는 바로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받으셨어요? 네. 열어보셨고요? 아직요. 열어보세요. 나는 지원의 카페 창가 테이블 앞에 앉았다. 봉투를 열 때 손이 살짝 떨렸다. 나는 한 줄 한 줄 읽었다. 감정 결과는 아주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유언장의 필적은 시어머니의 것이었다. 나는 아주 긴 한숨을 내쉬었다. 울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이 아주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지원이 내 맞은편에 있었다. 어떻게 됐어? 어머님 필적이야. 지원이 테이블을 손으로 쳤다. 그럴 줄 알았어. 나는 미소 지었다. 나도 알고 있었어. 바로 그날 오후 나는 민준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결과 나왔다며. 나도 알아요. 기뻐? 담담해요. 나는 몰랐어. 나는 예상했어요. 민준은 잠시 말이 없었다. 어머니가 왜 그러셨는지 이해가 안 돼. 나는 왜 그러셨는지 알아요. 왜? 어머님은 보셨으니까요. 뭘? 모든 것을요. 그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나는 그 대답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모든 것이 거기서 끝나지는 않았다. 3일 후, 나는 법원에 다음 기일 출석 요구서를 받았다. 이번에는 조정이 아니라 예비 심리였다. 내가 사무실로 들어섰을 때 민준과 민지 외에 내가 예상치 못한 한 사람이 더 있었다. 민준의 큰아버지, 지난 10년 동안 집안일에 전혀 관여하지 않으셨던 분이었다. 큰아버지는 나를 오랫동안 쳐다보더니 말씀하셨다. 서연아, 네, 미안하다. 방 안이 조용해졌고 나도 굳어졌다. 내가 그 수첩을 읽어봤다. 나는 살짝 주먹을 쥐었다. 네, 네가 그렇게 힘들게 산 줄 몰랐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내 시어머니가 옳았다고 생각한다. 민준이 큰아버지를 돌아보았다. 큰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내 어머니가 옳았다고 했다. 민지가 벌떡 일어섰다. 큰아버지는 저 여자 편 드는 거예요? 나는 옳은 편을 드는 거다. 방 안은 종이 넘기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조용해졌다. 나는 큰아버지를 보며 마음속에서 아주 이상한 감정이 솟아나는 것을 느꼈다. 기쁨이 아니라 가벼움이었다. 아주 오랜만에 나는 시댁 쪽에서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법원 직원이 우리 모두를 놀라게 하는 한마디를 했다. 저희가 이 사건과 관련된 새로운 자료를 하나 더 받았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무슨 자료요? 녹음 파일입니다. 나는 멈칫했다. 녹음이요? 네. 누구의 것입니까? 고인의 것입니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나는 어머님이 녹음을 남기셨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도 몰랐다. 하지만 나는 한 가지 사실을 아주 똑똑히 느꼈다. 어머님이 내게 남기신 진실은 아직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법원 사무실은 작은 녹음기가 테이블 위에 놓이자 내 심장이 가슴속에서 뛰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조용해졌다. 나는 그 기계를 보며 머릿속이 완전히 텅 비었다. 나는 어머님이 어떤 녹음 파일도 남기셨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 나를 위해 이렇게까지 준비하셨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민주는 내 맞은편에 앉아 있었고 테이블 위에 놓인 그의 손가락은 꽉 쥐어져 있었다. 민지는 그의 옆에 앉아 녹음기와 나를 번갈아 쳐다봤다. 법원 직원이 아주 분명하게 말했다. 이것은 고 이 여사님께서 돌아가시기 3주 전에 남기신 녹음 파일입니다. 나는 시어머니의 이름을 듣고 마음이 가라앉았다. 녹음 파일은 고인의 낡은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었고 친척분께서 법원에 제출하셨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누가 제출했습니까? 김민준 씨의 큰아버님께서요. 나는 큰아버지를 돌아보았다. 그는 그저 아주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셨다. 나는 알았다. 아마도 어머님의 수첩을 읽으신 후 남은 모든 것을 내놓기로 결심하셨을 것이다. 직원이 기계를 켰다. 몇 초간 가벼운 잡음이 들리더니 시어머니의 약하지만 분명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서연아, 네가 이걸 듣고 있다면 나는 이미 없겠구나. 네가 어려움을 겪을 거라는 걸 안다. 오해받을 거라는 것도 안다. 하지만 네가 손해보는 걸 그냥 둘 수는 없었어. 방은 완전히 조용해졌다. 나는 목이 메는 것을 느꼈다. 어머님은 계속 말씀하셨다. 민준이는 내 아들이지만 너를 이해하지 못한다. 네가 나를 위해 한 일들을 보지 못해. 나는 다 봤단다. 나는 민준을 보았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어머님은 계속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집을 남기는 것은 네가 며느리여서가 아니라 내가 가장 약할 때 내 곁에 있어준 사람이기 때문이다. 나중에 누가 너를 강요했다고 말하면 이 녹음 파일을 들려주렴. 이건 내 뜻이다. 나는 그 뒤의 말들은 더 이상 똑똑히 들을 수 없었다. 눈앞이 흐려졌기 때문이었다. 나는 어머님이 이렇게까지 멀리 생각하셨으리라고는, 이런 방식으로 나를 보호하셨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녹음이 끝났을 때 방은 오랫동안 조용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고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고개를 들어 민준이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것을 보았다. 민지는 그의 옆에 앉아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다. 법원 직원이 기계를 끄고 천천히 말했다. 이것은 서류에 추가될 합법적인 자료입니다. 민준이 고개를 들었다. 저는 몰랐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계속 말했다. 어머니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줄 저는 몰랐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작았다. 나는 그를 보며 더 이상 분노를 느끼지 않았다. 그저 지쳤다. 지난 10년
동안 나는 그런 말 한마디를 기다려왔지만 지금 그것을 들으니 더 이상 필요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다. 민지가 벌떡 일어섰다. 이게 진짜라는 보장은 없어요. 직원이 그녀를 보았다. 검증되었습니다. 정숙해 주십시오. 민지는 앉았지만 여전히 긴장된 눈빛이었다. 민준의 큰아버지가 입을 열었다. 이제 그만하거라. 민준이 큰아버지를 보았다. 큰아버지, 내 어머니가 분명히 말씀하셨잖니. 민준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나는 그를 보았다. 이 기간 동안 처음으로 나는 그가 더 이상 논쟁하지 않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나는 공식적인 재판이 아직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도 알았다. 법원 직원이 우리 모두를 보았다. 법원은 이 사건을 재판에 회부할 것입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내가 일어나 방을 나가려 할 때 그가 나를 불렀다. 서연아. 나는 돌아섰다. 네. 미안하다. 나는 그를 오랫동안 쳐다봤다. 뭐가요? 너를 믿지 못해서. 익숙해요. 너를 이해하지 못해서. 이제는 이해하고요. 그는 몇 초간 말이 없다가 계속했다. 어머니가 그러실 줄은 몰랐어. 저는 당신이 틀렸다고 생각해요. 알아. 나는 아주 부드럽게 말했다.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너무 오랫동안 묶여있던 무언가를 끝내기 위해서였다. 내가 법원 사무실을 나설 때 가벼운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빗방울이 마당의 벽돌 위에 떨어져 작은 원을 만들었다. 나는 처마 밑에 잠시 서 있다가 밖으로 나섰다. 더 이상 두려운 감정은 없었다. 더 이상 구석에 몰린 느낌도 없었다. 나는 단지 한 가지 사실을 똑똑히 느꼈다. 어머님은 멀리 가셨지만 여전히 내 뒤에 서 계셨고 아주 오랜만에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 공식 재판이 열리는 날 나는 아주 일찍 일어났다. 그날 인천의 하늘은 비는 오지 않았지만 마치 무언가 아주 무거운 일이 마무리될 것을 예고하듯 잿빛으로 흐렸다. 나는 박 어르신 댁을 떠나기 전 거울 앞에 오랫동안 서 있었다. 화장을 많이 하지는 않았다. 단지 몇 년 전 설날에 시어머니가 사주신 옅은 푸른색 한복을 입었다. 왜 그 한복을 선택했는지는 몰랐다. 아마도 오늘 어머님이 나를 보시길 바랐기 때문일 것이다. 법원에 도착했을 때 앞마당은 생각보다 사람이 많았다. 민준과 민지 외에도 시댁 친척 몇 분이 더 있었지만 오늘 그들의 눈빛은 예전처럼 긴장되어 있지 않았다. 나는 정문 근처에서 계신 민준의 큰아버지를 보았다. 그는 내게 고개를 끄덕여 주셨다. 나도 고개를 끄덕여 화답했다.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다. 나는 변호사와 함께 법정으로 들어갔다. 재판은 정시에 시작되었다. 나는 피고석에 앉았지만 더 이상 약자의 입장에 있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다. 나는 그저 허리를 펴고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낭독되는 한마디 한마디를 귀 기울여 들었다. 판사가 민준에게 소송 이유를 물었을 때 그는 아주 천천히 일어섰다. 저는 유 원장이 무효라고 생각했습니다. 판사가 그를 보았다. 아직도 그 입장을 유지하십니까? 민준은 몇 초간 말이 없었다. 유지합니다. 내 변호사가 일어나 모든 서류를 제출했다. 한나여, 유 원장, 의료 기록, 토지 양도 계약서, 어머님의 수첩, 녹음 파일, 자료 하나하나가 테이블 위에 놓였고 증거 하나하나가 명확하게 낭독되었다. 나는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한 가지 사실을 똑똑히 느꼈다. 더 이상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진실이 스스로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 법정에서 녹음 파일이 다시 재생되었을 때 분위기는 완전히 가라앉았다. 어머님의 목소리가 넓은 방 안에 분명하게 울려 퍼졌다. 서연이는 내 마지막 날까지 나를 돌봐준 아이다. 내가 서연이에게 집을 남기는 것은 내 뜻이지 누구도 나를 강요하지 않았다. 녹음이 끝났을 때 판사가 민준을 보았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민준은 몇 초간 가만히 서 있었다. 없습니다. 민지가 그를 돌아보았다. 오빠, 무슨 말이야? 민준은 대답하지 않았다. 판사가 계속 물었다. 소송을 취하하시겠습니까? 민준은 테이블을 내려다보더니 작게 말했다. 취하하겠습니다. 법정은 몇 초간 조용했다. 나는 내 심장이 가슴속에서 뛰는 소리를 똑똑히 들었다. 놀라서가 아니라 이 순간이 올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막상 그 순간이 닥치니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판사가 나를 보았다. 피고는 의견이 있습니까?
유언장 인정을 요구하는 입장은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재판은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 잠시 더 계속되었다. 판결이 선고되었을 때 나는 아주 천천히 일어섰다. 법원은 유언장이 합법적임을 인정한다. 나는 한 글자 한 글자를 똑똑히 들었다. 인천시 소재주택 및 고향 토지의 재산은 박서연 씨의 합법적인 사용권에 속한다. 나는 울지 않았다. 그저 가만히 서 있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 10년 동안 꽉 묶여있던 무언가가 풀리는 것을 느꼈다. 재판이 끝나고 사람들이 법정을 떠나기 시작했다. 나는 잠시 서 있다가 밖으로 나갔다. 민준이 복도에 서 있었다. 그가 나를 보았다. 서연아, 네, 미안하다. 내가 너를 붙잡을 수 없다는 거 알아. 당신은 한 번도 나를 붙잡은 적 없어요. 그는 침묵했다. 그 집 어떻게 할 거야? 나는 그를 오랫동안 쳐다보다가 말했다. 제가 살기 위해 고치는 건 아니에요. 그럼 뭐 하려고? 노인 요양시설을 열 거예요. 민주는 굳어졌다. 진심이야? 진심이에요. 그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나는 그가 이해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 집은 더 이상 과거의 장소가 아니었다. 그것은 다른 장소, 어머님이 바라셨을 바로 그 장소가 될 것이었다. 내가 법원 정문을 나섰을 때 하늘이 개기 시작했다. 햇살이 마당 앞 플라타너스 나무들 위로 쏟아져 모든 것을 환하게 비쳤다. 나는 나무 그늘 아래 잠시 서 있다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나는 내 인생이 오늘부터 다른 장으로 넘어갔다는 것을 알았다. 지난 10년 동안 내가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장으로. 그날 재판이 끝난 후 나는 바로 제주로 돌아가지 않았다. 나는 완전히 다른 기분으로 옛집으로 돌아갔다. 더 이상 며느리로서도 밥을 하러 불려 온 사람으로서도 친척들이 모일 때마다 부엌 구석에 서 있던 사람으로서도 아니었다. 어머님이 내게 남겨주신 집의 합법적인 주인으로서 내 두 발로 당당히 들어갈 권리를 가진 사람으로서였다. 페인트가 벗겨진 익숙한 철제 대문을 열었을 때 경첩이 아주 작은 소리를 냈다. 하지만 나에게 그 소리는 마치 하나의 이정표 같았다. 10년의 인내를 끝내고 완전히 새로운 길을 여는 이정표. 마당은 여전히 마른 잎으로 가득했고 현관 앞 화분들은 거의 다 시들어 있었다. 나는 가방을 내려놓고 수도꼭지로 가서 낡은 플라스틱 양동이에 물을 받아 화분 하나하나에 물을 주기 시작했다. 나는 아주 천천히 했다. 피곤해서가 아니라 지난 10년 동안 내게 익숙했던 감각을 다시 기억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나는 더 이상 책임감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었다.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이었다. 마지막 화분에 물을 다 주었을 때 등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나는 돌아보았다. 민준이 문 앞에 서 있었다. 들어가도 될까? 네. 그는 아주 천천히 들어왔다. 그의 시선은 마치 익숙하면서도 낯선 곳에 다시 온 사람처럼 마당을 둘러보았다. 네가 이렇게 빨리 여기 다시 올 줄은 몰랐어. 나도 몰랐어요. 집 수리는 시작했어? 아직요. 어떻게 고칠 생각이야? 앞쪽은 공동생활 공간으로 만들 생각이에요. 그리고 어머님 방은 그대로 둘 거고요. 민주는 잠시 말이 없었다.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나 혼자 할 수 있어요. 돕고 싶어. 필요 없어요. 그는 아주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우리는 마당에 잠시 말없이 서 있었다. 예전 같은 긴장감도 원망도 없었다. 단지 우리 둘 다 필요하다고 이해하는 거리가 남아있을 뿐이었다. 나는 여기에 노인 요양시설을 열 거예요. 왜 그런 일을 하려고 해? 어머님 때문에요. 민주는 어머님 방 창문을 올려다보았다. 알아. 더 이상 올 필요 없어요. 알아. 그는 몸을 돌려 문으로 향했다. 떠나기 전 그가 멈춰 섰다. 서연아. 네, 고맙다. 뭐가요? 어머니를 돌봐줘서.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처음으로 나는 그 말이 제때에 왔다고 느꼈다. 민준이 떠난 후 나는 오랫동안 마당에 혼자 서 있었다. 나는 어머님 방 창문을 올려다보았다. 오후 햇살이 익숙한 창틀에 비치자 어머님이 병상에 누워 계시던 마지막 날들이 떠올랐다. 나는 어머님이 살아계셨다면 이 집이 다시 문을 여는 것을 보고 미소 지으셨을 거라는 것을 알았다. 과거를 붙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것을 열기 위해서. 3개월 후 집 수리는 거의 끝났다. 거실은 공동생활 공간으로 확장되었고 뒤쪽 방들은 어르신들을 위한 휴식 공간으로 바뀌었다. 앞마당에는
새로운 꽃들이 심어졌다. 문 앞에 걸린 작은 간판에는 소박한 글씨가 적혀 있었다. 평온의 집, 개업식 날, 나는 아주 일찍부터 문 앞에 서 있었다. 지원은 전날 제주에서 내려와 나를 도와주었다. 박 어르신도 아주 일찍 오셨다. 민준의 큰아버지는 마당 한 구석에 서 계셨고 몇몇 옛 이웃들도 찾아왔다. 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며 마음이 이상하게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지원이 내게 다가왔다. 네가 해냈구나. 응, 네가 자랑스러워. 나도 그래. 박 어르신이 내 옆에 서셨다. 자네 시어머님이 보시면 아주 기뻐하실 게야. 그런 것 같아요. 바로 그때 한 나이 든 할머니가 마당으로 들어오셨다. 할머니는 주위를 둘러보시더니 물으셨다. 여기가 정말 노인들 받아주는 곳인가? 네, 맞아요. 까다롭지는 않고? 안 까다로워요, 할머니. 할머니는 아주 온화하게 웃으셨다. 그럼 나도 여기서 지낼 수 있겠네? 네, 그럼요. 나는 할머니를 집 안으로 안내했다. 문을 지나갈 때 나는 문득 중앙에 모셔진 어머님의 제단을 보았다. 나는 향 한 대를 피웠다. 어머님, 나는 아주 작게 말했다. 제가 해냈어요. 향 연기가 아주 가볍게 피어올랐다. 나는 잠시 말없이 서 있었다. 나는 오늘부터 내 인생이 더 이상 인내의 나날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며 사는 나날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나는 내가 진정으로 행복하다는 것을 느꼈다. 이야기가 전하는 메시지. 10년 동안 묵묵히 시어머니를 돌봤지만 오해와 외면을 당했던 한 여성이 결국 사랑과 선함으로 인정받고 바로 서게 되는 이 이야기는 효심, 인내, 그리고 삶 속 인간의 가치에 대한 깊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옛집은 더 이상 상처의 공간이 아니라 외로운 노인들을 위한 평온의 집으로 거듭났습니다. 이는 선행이 언제나 합당한 보상을 받는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이 이야기는 진실하고 올바르게 살아갈 때 인생이 더 나은 새로운 길을 열어준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강렬한 영감을 줍니다. 선하게 살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선함을 잃지 않는 것은 언제나 옳은 선택입니다. 진심 어린 사랑. 진심으로 가족을 사랑하고 돌보는 것은 오래 지속되는 가치를 만듭니다. 자신을 위한 삶, 다른 사람을 위해 너무 오랫동안 자신을 포기하지 말고 나 자신을 위해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인내의 힘. 끈기와 인내는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정의. 공정함은 늦게 올 수는 있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용서와 미래. 용서는 마음을 가볍게 하고 새로운 미래를 엽니다. 권리 수호.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일어서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성장의 동력. 상처를 동력으로 바꾸면 더 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확산. 사랑을 나누면 공동체에 좋은 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존감, 자신의 가치를 믿는 것이 행복한 삶의 첫걸음입니다.